의자에 앉은 피고인은 9개월 전에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무덤에서 꺼내 교황의 예복을 다시 입히고 법정 한가운데에 앉혀놓았습니다. 재판관이 죄를 묻자 시신 뒤에 세워둔 부제가 대신 대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지어낸 괴담이 아닙니다. 897년 로마에서 실제로 열렸고 기록으로도 남아있는 재판입니다. 그리고 그 피고인은 다름 아닌 로마 교황이었습니다. 서기 897년 로마 라테라노 대성당. 9개월째 땅속에 묻혀있던 몸이 다시 꺼내졌습니다. 예복이 입혀지고 머리에는 관까지 씌워졌습니다. 심판하는 자도 성직자였습니다. 심판받는 자도 한때 성직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하루를 시체 시노드라 부릅니다. 판결은 유죄. 시신은 강에 던져졌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시신은 성 베드로 대성당으로 돌아옵니다. 무엇이 이 판결을 뒤집었는지는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따라갈 질문은 3가지입니다. 첫째, 왜 굳이 죽은 사람을 재판했을까? 둘째, 그 재판으로 이득을 본 사람은 누구였을까? 셋째, 그 판결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 이 3가지 질문을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처음엔 기괴하게만 보이던 이 장면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납니다. 미리 한 가지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광기의 기록이 아니라 지극히 계산된 정치의 기록입니다. 시신을 파낸 사람들은 제정신을 잃은 광신도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얻으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이 이야기는 공포물이 아니라 권력 다툼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먼저 배경부터 짚어보겠습니다. 9세기 말 서유럽은 카롤루스 제국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왕조의 핏줄은 여기저기 남아 있었지만 대륙을 하나로 묶던 힘은 이미 사라진 뒤였죠. 그러자 이탈리아 각지의 세력들이 황제라는 빈 왕관을 두고 다투기 시작합니다. 왕관은 있는데 그걸 정당하게 씌워줄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서방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바로 로마 교황뿐이었습니다. 여기서 무서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왕관을 씌워주는 자리가 곧 권력을 결정하는 자리가 되면서 교황직 자체가 전리품으로 전락한 겁니다. 누가 교황이 되느냐에 따라 누가 황제가 되는지가 갈렸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귀족 가문들은 신앙이 아니라 계산으로 교황을 세웠고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끌어내렸습니다. 반세기도 안 되는 기간에 교황이 9명 넘게 바뀌던 시대였습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선 인물이 포르모수스입니다. 오랫동안 외교와 선교의 최전선에서 일해온 노련한 성직자로 891년 교황 자리에 오릅니다. 능력은 인정받았지만 그가 서 있는 자리는 사방이 낭떠러지였습니다. 로마 안팎의 세력들이 그의 서명 하나에 자기들 운명을 걸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제위 중 스폴레토 가문의 람베르투스에게 황제관을 씌워주고도 얼마 안 가 알프스 너머의 아르눌프를 로마로 불러들여 다시 황제로 세운 겁니다. 포르모수스 입장에서는 로마를 지키기 위한 균형 잡기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스폴레토 세력이 보기엔 명백한 배신이었죠. 자기 손으로 씌운 왕관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었으니까요. 복수의 기회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아르눌프가 병으로 쓰러져 알프스 너머로 돌아가 버렸고 896년에는 포르모수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를 지켜줄 힘이 사라진 겁니다. 시신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 묻혔고 로마는 다시 스폴레토 세력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 뒤 짧은 혼란을 거쳐 교황 자리에 오른 인물이 스테파노 6세입니다. 자료에 따라 6세로도 7세로도 표기되는 인물이죠. 그는 스폴레토 세력의 지지를 얻고 있었고 자기 자리의 정당성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죽은 포르모수스가 남긴 서명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종이 위의 서명은 사람이 죽어도 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결심합니다. 그 서명을 지우려면 서명한 사람 자체를 지워야 한다고. 897년 어느 날 라테라노 대성당의 문이 닫힙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매장된 지 9달가량 지난 무덤이 파헤쳐졌습니다. 꺼낸 몸에는 교황의 예복을 다시 입히고 그 상태로 법정 의자에 앉혔습니다. 형식만 놓고 보면 그날의 법정은 완벽했습니다. 재판장이 있었고 고발장이 낭독됐고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그 형식 안에 앉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을 뿐입니다. 가장 잔인한 배역은 따로 있었습니다. 부재, 그러니까 사제를 보좌하는 하급 성직자 한 명이 시신 뒤에 세워졌다고 전해지는데 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피고를 대신해 대답하는 게 그의 임무였습니다. 죽은 사람의 목소리를 산 사람이 대신 내야 했던 겁니다. 그가 그날 무슨 심정으로 서 있었는지는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죄목을 들여다보면 의외입니다. 신성모독도 이단도 아니었거든요. 핵심은 절차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미 다른 교구의 주교였는데 그 자리로 옮겨 로마 교황이 되었다는 것. 당시 교회법이 금지하던 주교자 이동에 해당한다는 게 고발의 뼈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이 재판의 핵심입니다. 나쁜 짓을 했으니 벌하겠다는 논리가 아니었어요. 애초에 교황이 될 자격이 없었으니 그는 처음부터 교황이 아니었다는 논리였습니다. 사람을 지우는 게 아니라 자리 자체를 지우는 것. 그를 교황 명단에서 통째로 잘라내는 게 목표였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답은 서류에 있습니다. 그가 교황이 아니었다면 그가 서명한 문서와 그가 내린 축복은 전부 효력을 잃습니다. 그가 임명한 주교도 그가 승인한 결정도 무효가 되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아르놀프의 머리에 씌운 황제관까지 없던 일이 됩니다. 시신을 파는 진짜 이유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바로 이 한 줄을 지우기 위해서였다는 것. 오늘날 역사가들이 이 재판을 읽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판결은 예정대로 나왔습니다. 유죄. 그의 모든 공식 행위는 무효로 선언됐습니다. 시신에서 예복이 벗겨지고 교황이었다는 표식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그 자리에 남은 건 신분도 이름도 기록도 지워진 몸 하나뿐이었습니다. 형집행에는 상징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축복할 때 쓰던 오른손 손가락 3개가 잘려나간 겁니다. 이건 분풀이가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살아서 베푼 축복의 권한까지 사후에 회수하겠다는 뜻이었죠. 죽은 자에게서 빼앗을 게 아직 남아있다고 믿었다는 사실. 그게 이 사건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예복이 벗겨진 시신은 법정에서 끌려 나와 외지인들이 묻히던 공동묘지에 이름 없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뒤 다시 파내져 테베레 강에 버려진 겁니다. 한 수사가 밤에 몰래 그 몸을 건져내 숨겨두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로 몇 달 만에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재판이 열렸던 바로 그 라테라노 대성당 일부가 무너져 내린 겁니다. 지진이었다는 기록도 있고 낡은 건물이 버티지 못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든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인 의미는 하나였습니다. 하늘이 대답했다는 것이었죠. 여론이 돌아서자 스테파노 6세를 지탱하던 힘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그는 폐위됐고 교황의 표식을 빼앗긴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목이 졸려 죽습니다. 죽은 자를 재판했던 사람이 채 1년도 안 돼 자기가 만든 방식 그대로 제거된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차라리 단순했을 겁니다. 다음 교황들은 그 재판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판결은 취소되고 포르모수스는 교황으로서의 명예와 지위를 되찾았으며 강에서 건져진 시신은 다시 성 베드로 대성당에 안치됐습니다. 시체 재판 같은 일은 앞으로 금지한다는 규정까지 만들어졌죠.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뒤 904년 세르지오 3세가 교황이 되면서 다시 뒤집힙니다. 그는 시체 재판의 판결이 옳았다는 입장으로 돌아갔고 포르모수스의 복권을 부정했습니다. 무효를 무효로 만들고 그 무효를 또다시 무효로 만드는 일이 벌어진 거죠. 스테파노 6세의 유죄 선고, 뒤이은 교황들의 무효 선언, 그리고 세르지오 3세의 재확인까지. 같은 사건을 두고 교황청의 공식 입장이 10년도 안 되는 사이 통째로 2번 뒤집힌 겁니다. 바로 이게 이 사건이 정말 위험했던 이유입니다. 판결이 정권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자 교황의 선언이 갖는 무게 자체가 값싸졌습니다. 오늘 무효라던 것이 내일 유효가 됐고 모레 다시 무효가 된다면 사람들은 그 선언을 대체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권위는 힘이 아니라 일관성으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일관성을 스스로 걷어차버린 뒤였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르모수스가 임명한 성직자 전원의 자격이 무효라면 그들이 집전한, 그러니까 직접 주례를 맡아 치른 세례와 미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사제에게 세례를 받은 아이는 세례를 받은 게 맞을까요? 아닐까요? 그 손으로 축복받은 부부는 정말 결혼한 걸까요? 이건 신학자들의 말장난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혼란이 오래된 원칙 하나를 다시 무대 위로 끌어올립니다. 성사, 그러니까 세례나 미사 같은 종교의식의 효력은 집전한 사람의 자격이나 인격이 아니라 성사 그 자체에 있다는 원칙입니다. 다만 이 원칙이 이 사건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이미 5세기 초에 아우구스티누스가 도나투스파와 논쟁하며 정리해둔 답이었습니다. 포르모수스 사건이 한 일은 책 속에 잠들어 있던 그 원칙을 다시 현실의 문제로 불러낸 것이었습니다. 사제가 나중에 자격을 잃더라도 이미 받은 세례는 무너지지 않는다. 기괴한 재판 하나가 결과적으로 이 물음을 교회 앞에 다시 들이민 셈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뒷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한번 멈춰야 합니다. 이 사건을 전하는 주요 기록들은 대부분 사건이 끝난 뒤에 그것도 한쪽 편에 선 사람들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장면을 극적으로 각색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시신의 상태나 부제의 대사처럼 생생한 묘사일수록 오히려 나중에 덧붙여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사건 자체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건 아닙니다. 재판이 실제로 열렸다는 것,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 그리고 그 판결이 나중에 공식적으로 취소되었다는 것. 이 뼈대만큼은 서로 다른 계통의 기록들이 일치합니다. 사료를 대하는 태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야기의 색깔은 의심하되 사건의 골격은 남는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897년의 그 법정이 진짜로 심판하려 했던 건 무엇이었을까요? 시신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왕관을 씌울 자격을 갖는가? 그 질문이 진짜 피고였습니다. 무덤에서 꺼내진 몸은 그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 동원된 소품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권력은 산 사람을 두고 다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죽은 사람의 이름까지 끌어내 다시 세우기도 합니다. 897년의 로마는 그 사실을 가장 노골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장면이었습니다. 교과서는 이 뒷장을 조용히 넘겼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